Salt Lake Police Department. How may I help you? Weird people are having library. Like this, she's like a girl. 2002년 8월 10일 유타주에 위치한 샌디라는 도시에서 이상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의 내용은 이상한 복장을 한 남성과 여성이 도서관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심지어 체구가 작은 여성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죠.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상한 차림의 3인조에게 다가가 주의를 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들은 남성 1명과 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3인조였습니다. 경찰들은 체구가 작은 여성에게 불편한 상황이냐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남성은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종교에서 여성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이고 이들은 신의 아이를 낳을 여성들입니다. 상당히 수상해 보였지만 경찰들의 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에 별탈 없이 상황은 수습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부유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타주에 위치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알아주는 부자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자녀는 총 5명인데 그 중에서 둘째인 엘리자베스는 유독 빛이 나는 소녀였죠. 당시 14살이던 엘리자베스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프를 수준급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녀는 아름다운 외모도 갖추고 있었죠. 그야말로 눈이 부신 소녀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유한 엘리자베스 가족들은 선한 일을 베풀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노숙자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단순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라 집안의 술이나 정원 가꾸기 등등 노숙자들에게 일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가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 덕분에 용기를 갖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노숙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2년 6월 5일 수준급 연주 실력을 갖춘 엘리자베스는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청되었습니다. 지인을 축하해주기 위한 하프 연주자로 말이죠. 엘리자베스의 가족 구성원 전부는 분주한 결혼식장에 참여했죠. 일정을 마친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동생인 메리 캐서린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한참 꿈나라에 있던 엘리자베스의 볼에 차가운 날부치가 다가왔습니다. 소리내면 너는 물론이고 네 옆에 있는 동생도 죽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따라 나와.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 캐서린이 다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명령을 따랐죠. 이때 엘리자베스가 의문의 남성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동생인 캐서린은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잠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의문의 남성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나간 게 새벽 1시쯤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혼자 울며 두려움에 떨던 캐서린. 3시간이 지난 새벽 4시가 돼서야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납치당했어요. 캐서린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다 생각했고 캐서린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있어야 할 침대가 비어 있었죠. 그리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캐서린이 조금만 더 일찍 부모님에게 알렸다면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고작 6살이던 여린 소녀였죠. 그래서 혼자 3시간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 내어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I was very shocked and I was so scared. I just ran back in my bed and hugged underneath my cover. 괴상한 흰색 로브를 입은 괴한은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걸었습니다. 산을 몇 개나 넘고 협곡을 지나 도착한 곳은 깊은 숲속에 설치된 텐트였죠.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엔 일문의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납치한 남성과 중년 여성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처럼 보였죠. 엘리자베스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은 남성은 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자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선택된 왕이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선 처녀가 필요해. 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해. 이 남성이 주장한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썩어버린 기독교와 싸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줄 신의 아들이 필요하다 이야기했고 그 아이를 낳아줄 처녀가 엘리자베스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밖에서 중년 여성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동안 남성은 엘리자베스에게 신의 아들을 낳아주길 바라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이런 끔찍한 일이 끝나고 나면 엘리자베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 소녀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쳐 쓰러져 도망갈 힘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이런 고통을 받는 동안 소녀의 가족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엘리자베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잡혀가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죠. 소녀의 여동생 캐서린입니다. 캐서린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캐서린의 묘사는 일관되지 않았죠. 극도의 공포감이 몸을 지배했던 상황이라 소녀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성의 목소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초기엔 비공개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잡아간 범인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된다면 엘리자베스를 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찰들은 범인을 금방 검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자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라진 소녀의 얼굴은 길거리 곳곳에 붙기 시작했고 전광판에도 소녀를 찾는다는 포스터가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사 또한 쉽지 않았죠. 내가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와라 라는 내용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신고 전화로 인해 엘리자베스 실종 수사는 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한편 엘리자베스를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간 남성은 소녀에게 종교적인 신념을 주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천사라 믿게 하였고 신의 아이를 낳아줄 처녀로 선택된 것을 감사히 여기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깊은 숲속 중년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세 사람이 먹을 식량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작은 종교단체의 교주이던 남성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도시로 내려갈 거야.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너희 가족을 살해할 거야. 세 사람은 이상한 흰색 로브로 얼굴을 가린 채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도시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했죠. 그곳에서 시식코너를 돌면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들을 챙겼습니다. 사람이 먹는 곳이라 보기 힘든 음식물들을 잔뜩 챙긴 세 명은 다시 깊은 숲속의 텐트로 돌아왔죠. 그리고 기운을 차린 남성은 다시 신의 아이를 낳기 위해 엘리자베스를 텐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날은 매일매일 반복되었죠. 그 시각 엘리자베스의 실종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들은 드디어 첫 번째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리처드 리치, 얼마 전 석방된 아동 성범죄자였습니다. 지역에 존재하던 범죄자 중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소녀가 잡혀가던 날 당일 소녀의 집 근처의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런 리처드 리치를 긴급 체포했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 엘리자베스가 납치된 지 5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9일째가 되는 날이면 엘리자베스가 생존해 있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경찰들은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죠.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이자 전과자인 리처드 리치를 체포한 경찰, 잠깐이나마 희망이 생긴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리처드 리치, 그는 범인이었을까요? 끝까지 부인하던 리처드는 강도 높은 조사 탓인지 아니면 원래 아팠던 것인지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합니다. 이때가 2002년 8월 30일,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지 60일이 넘는 때였습니다. 소녀를 찾던 모든 이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시기였죠. 조사를 끝내지도 못한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했으니 수사는 완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엘리자베스는 고통받고 있었죠. 소녀를 포함한 3인조는 더 이상 숲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숲속은 각종 곤충들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동물들의 공격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했죠. 그래서 이주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인조는 어디로 이주할지 연구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의 시립도서관으로 출발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도시이자 소녀가 살던 도시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식으로 종종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왜 탈출하지 못했지? 당시 소녀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한다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거의 3달을 보낸 엘리자베스는 끝없이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말이죠. 소녀는 아마도 탈출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이주할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도서관에 도착한 3인조. 당연하게도 3인조에게 모든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도착해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했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조 중 남성은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이상한 짓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엘리자베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불쾌했던 시민들은 그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수상해 보이는 3인조를 그 자리에서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에서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낼 수 없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남성과 경찰들은 말이 통할 수가 없었죠. 경찰관들은 체격이 매우 작았던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불편한 상황이니? 경찰이 질문을 던지기 무섭게 남성은 테이블 아래에서 엘리자베스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움켜쥐었죠. 엘리자베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소녀는 고조되길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더라도 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납치범들이 협박한 대로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했죠. 결국 경찰들의 몇 가지 질문을 끝으로 그들은 도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그들이 있던 도서관을 포함해 도시 곳곳에는 엘리자베스를 찾는다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과 시민들은 당시 예복을 입은 수상한 3인조가 엘리자베스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녀는 탈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3인조는 결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로 떠나기로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던 3인조는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들 중 중년 여성은 노숙자들을 상대해주면서 돈을 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그들은 버스표를 구매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2002년 9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도착한 3인조는 또다시 자신들만의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납치범은 여전히 매일매일 소녀의 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소녀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납치범인 남성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이상한 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거리의 사람들에게 소녀와 중년 여성을 상납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살고 있던 캠프에 수많은 남성들이 오가며 소녀와 중년 여성의 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아이가 생기게 되죠. 2002년 10월 12일 소녀가 사라진 지 거의 5달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이던 엘리자베스의 여동생 메리 캐서린이 결국 납치범의 신원을 밝혀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를 잡아가던 밤 찰나의 순간에 들었던 남성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라 증언한 캐서린. 남성은 가족들이 데려와 일거리를 주던 노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에마뉴엘이라 소개한 남성은 당시에도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리고 이 노숙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유독 엘리자베스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외모를 칭찬하는가 하면 소녀의 방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는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엘리자베스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소녀의 부모님은 그저 노숙자의 특이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또한 자신이 조금 예민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메리 캐서린의 결정적인 목격담 그리고 증언, 이제 경찰들이 그를 추적해 찾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사망한 리처드 리치의 행적만 조사하고 있었죠. 소녀의 가족들은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에마뉴엘이 범인일 것이 확실해 보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경찰들은 5개월이나 일관적이지 않던 캐서린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처드 리치의 흔적을 찾다 보면 엘리자베스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얘기했죠. 결국 소녀의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몽타주를 제작하고 방송국에 이를 제보하게 됩니다. Their young daughter has now said that she believes that Reese wasn't the guy in there that night, that it may have been another guy that did some work on their roof. 엘리자베스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자 수많은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녀가 살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수많은 목격담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 제보 전화 중 가장 최근에 도서관에서의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제보 전화가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신원마저 밝혀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를 납치한 범인의 이름은 브라이언 데이비드 미첼. 브라이언의 전 부인의 제보를 통해 그의 신원이 확실히 밝혀지게 됩니다. 범인의 전 부인은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언을 해줬죠.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던 브라이언.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처녀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무턱대고 당신은 처녀인가요? 하고 묻기도 하며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엘리자베스를 납치한 것이었죠. 심지어 브라이언과 결혼했던 여성이 이혼한 이유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결혼 생활 중에 완다 바르지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녀가 바로 노숙자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벌어오던 신자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이언의 종교에 상당히 미쳐 있었죠. 결국 경찰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녀의 가족들과 방송국이 해냈습니다. 경찰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브라이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브라이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찾기 시작한 게 2003년 2월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지 8개월이나 지난 후였죠.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브라이언은 약을 구하기 위해 소녀를 노숙자 텐트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선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너의 몸은 오염되었고 더러운 몸이야. 뱃속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선 새로운 처녀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우린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처녀를 찾아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던 브라이언은 소녀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브라이언에게 새로운 처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품을 새로운 소녀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걸과 히치하이킹으로 우여곡절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 3인 밤. 그들이 도착한 도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엘리자베스의 실종이었습니다. 숲속에만 살던 브라이언은 이런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죠. 그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이 이미 그들을 쳐다보고 너도 나도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시민은 브라이언을 길에 세워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죠. 경찰들이 뒤에 있는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자 브라이언은 또다시 종교적인 이유로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브라이언과 여성들을 따로 분리한 경찰들은 엘리자베스를 따로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엘리자베스인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많은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던 엘리자베스. 소녀는 이미 수많은 세뇌와 약물,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상당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한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과 바르지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정신 나간 소리만 했죠. Well, I will, but how did she come to be in your custody? By the power of God, by the power of Almighty God. And how did God lead her to you? He worked u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결국 그들은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되기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후인 2009년 11월 17일 브라이언의 추종자인 바르지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범인 브라이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인 엘리자베스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Is this an example that justice can be served in America, but that it is possible to move on after something terrible has happened? 정신 나간 남자에 의해 9개월 동안 끔찍한 일을 당했던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판결을 받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칫하면 정신문제로 인해 감옥행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뻔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병원이 아닌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엘리자베스. 그녀는 또다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어린이 보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엘리자베스 스마트 재단은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호신술을 가르치고 아동에 관련된 법을 가르치는 재단입니다.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you are, and you have the right to defend yourself. 엘리자베스는 현재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으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시스템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을진 의문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알 수 없는 종교 집단에 의해 오랫동안 끔찍한 일을 겪은 소녀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